하고 입시의 이제 스텝이 총 이제 3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서류가 돼요. 서류. 자, 서류에는 뭐가 있지? 서류에 뭐가 있지? 다소서도 있고 생기부도 있고, 물론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추천서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1번이 이제 다소서, 그리고 영재 이제 추천서를 아마 쓴 친구들은 알겠지만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이 다소서 갖고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선생님하고 좀 얘기도 한번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가 있어요. 생기부.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요 2개. 그 중에서도 이제 요 부분이 있고, 자소서가 인천과고나 진상과고가 좀 특이점이 다른, 이제 서울이랑 경기랑 좀 다른 점이 수학 3개, 과학 3개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각 테마당 200자, 200자, 300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양이, 그러니까 가지수,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그 6개짜리를 좀 생각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과학으로 한다면 보일 샤르르 법칙 배웠는데, 특히 샤르르 법칙에서 보면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가 비례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곡선으로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비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로 실험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가면서 좀 더 심화 탐구나 응용 이런 걸로, 또는 융합 이런 걸로 좀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발전적이라는 게 꼭 내용 이게 뭐 어려운 거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응용이나 이제 뭐 이렇게 융합처럼 좀 이렇게 교과서 이외에 내가 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좀 나아갈 수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증명 같은 경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뭐 기하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뭐 프랙탈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 수학적인 걸 응용하거나, 또는 또 일상생활 뭐 자연에 있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수학하고 과학을 융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줘도 될 것 같고, 또는 내가 뭐 진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학년 때 진로는 뭐 수학자 이랬다가 2학년 때 막 갑자기 이제 IT 막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꿈이 바뀌는 건 되게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교 가서도 꿈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화학을 전공했는데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러면서 등등이 이제 뭐 꿈이 바뀌는 건 자연스럽고, 그리고 관심사가 좀 옮겨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하다가 좀 더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관심사가 좀 다양하게 옮겨서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대신에 자소서가 2, 300자라고 하면 실제로 영재고를 써본 친구들 알겠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여지가 없어. 문단이 하나, 두 개 정도 문단이면 끝나거든요. 그냥 짧게 문장이 2개로 끝나. 한 문단으로 그냥 끝나는 내용이라서 실제로 그 내용이 그냥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 내가 경험한 부분, 특별한 부분만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을 쓸 공간 자체가 좀 당연히 피드백은 해줄 거고요. 수학, 과학에서 각각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소서 주제가 각각 3개씩이잖아요. 수학 3개, 과학 3개.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걸 쓰면 좋겠는지 좀 각각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개요 알죠? 우리 글쓰기 국어 시작할 때 개요를 먼저 쓰거든요. 실제로 2, 300자도 완성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8월달 뭐 거의 내내 8월달에 원서 8월 말인가 때 원서 제출하니까 그까지 이제 거의 8월달 내내 이걸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생각을 이걸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뭐가 좋을까 좀 찾아보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없는 실험을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실험을 추가적으로 한다 또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자소 써야 될 내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출하는 날까지. 물론 날짜는 좀 수정해가지고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실험했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한 것처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제 경험 중을 쓰는 거긴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경험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써줘야 되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내가 좀 관심 갖고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직접 응용해서 아니면 융합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실험을 실패했는데 내가 다시 해서 성공해봤다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면. 그리고 어차피 세 개이기 때문에 셋 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걸 셋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약간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관심사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나의 진로가 달라져서 실험 탐구한 게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내가 진로가 현재 IT다 그러면 내가 현재 진로가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만 IT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제 창의, 융합 아니면 열정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그죠? 분야가 그 내용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보여지는 부분에서 내가 얻은 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추천서도 그 학교 이제 인천 가고 또는 이제 진상가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입학 요강을 보시면 이제 추천서나 자소서에 관련된 자료,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거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출석 면담이 있어요. 출석 면담. 그리고 3차 대비가 이제 구술인데, 구술도 무슨 면담이라고 하는데 소집 면접. 생각난다. 아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소집 면접. 요게 이제 구술. 실제로 얘도 구술이네요. 구술이라는 건 말로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영재 같은 경우에 이제 2차는 지필이고, 인천 영재는 3차 캠프에도 지필이 있어요. 서술형 심화 테스트가 있긴 한데, 이제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필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아마 지필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과거는 특징이 구술로 보는 게 이제 주로 구술로 보는 거. 출석 면담하고 소집 면담이 좀 다른데, 출석 면담은 우리 이제 수학과 교과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일샤를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실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 교과 내용 플러스 예, 또는 교과 내용에 따라서는 예가 아니고 이걸 이용 사례 있죠?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추가 질문이 있기도 해요. and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자소서?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좀 하기도 합니다. 본인 자소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생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학생부에 대한 질문은 교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학생부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and 독서도 있어요. 교과 내용도 있고 독서. 이건 좀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주는데, 독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쓴 내용에 이제 책 뒤에 보면 1학년 1학기 때 어떤 책을, 그렇죠? 1학년 2학년 때 무슨 책을, 3학년에 무슨 책을 읽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어떤 책을 뒤에다 썼는지도 좀 알아줘야 되고, 질문을 100% 질문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질문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아직 1학기가 다 안 끝났으니까 2학년 2학기까지는 나올 거거든요. 생기고, 그죠?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이제 본인이 쓴 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고, 학생 비록부에서도 이게 세부 사항이라고 있거든. 이 부분에 교과에 따른 세부 사항, 요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거는 내 기억에 인천하고 진산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경기나 의정부 국가고나 아니면 그 서울 한성이나 세종 이런 데도 좀 동시에 수업을 했었으니까 짬뽕이 좀 되어 있긴 한데 주로 뭘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 이기적인 유전자와 같은 대표적인 책 있잖아요. 자, 내용이 어렵고도 유명하면 고전적인 책들 있죠. 코스모스 이런 것들.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은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주로 보는 책이긴 하고 되게 있어 보이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쓰거든요. 독서록에. 요즘은 많이 안 쓰나 너무 고전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경우 코스모스도 그렇고 되게 두껍고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한데 각 챕터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한 문장 정도. 그리고 내가 이것에서 좀 나에게 인상 깊었던 거, 좀 나한테 내가 생각하게 된 주제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이제 유명한 책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책들이, 그러니까 내가 쓴 뒤에 독서록에 쓴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지, 이 그 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 정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가 요즘 느낀 점, 나한테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 있잖아. 그런 우리 원래 독서록 쓸 때도 전반적인 내용 하나 쓰고 그다음에 나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해주면 되고,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독서록을 뭐 다다다다달 외우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중에 연습. 이거는 추석 면담은 나중에 이제 9월 되면 연습할 거거든요. 모의 돌아가면서 시간 정해가지고 그런 거 할 거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고 좀 한번 본인 거 좀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9월 되면 그때니까 그때 이제 학생부 뽑을 때는 아마 3학년 1학기까지 있을 수도 있어. 3학년 1학기까지 안 들어가나? 들어가나? 잘 모르겠다. 3학년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독서는 3학년 2학기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죠. 3학년 2학기는 아직 작성 전이니까.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3학년 1학기에 다 세부사항이나 독서를 다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선 2학년 2학기까지는 다 들어가요. 그렇죠? 제출하는 날짜나 그런 거가 딱 저게 돼 있거든요. 제출할 때 그 서류 제출하는 날짜가 있어서 거기까지 쓰여 있는 데까지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3학년 2학기를 안 해도 3학년 2학기는 아예 없어요. 불가.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도 어디까지 기록이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제출하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학년 2학기까지만 보면 돼요. 나중에 추가 필요가 있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총변시에 써도 괜찮을까요? 쓰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유명하고도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두꺼운 그 유명한 고전 책들은 어느 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꽤 물어보더라고. 또는 안 쓴 부분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읽었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가 있냐? 아니면 뭐 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수학책은, 뭐 과학책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독서록에 써져 있는 걸 답변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내가 독서록에 안 썼지만 최근에 읽었는데 아직 안 썼을 수도 있잖아. 아까 이제 3학년 1학기라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요즘 이런 책을 읽었는데 친구들에게 이런 대상을 통해서 이런 책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 때문에 얘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인 경우에, 그렇지? 그래서 핵성도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소집 면접. 자, 다 구술이에요. 소집 면접은, 자, 이거는 이제 수학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기출을 맨날 보지만 수학 기출을 같이 다운 봤는데 살펴보질 않아요. 잘 모르겠고. 자, 문화생지는 각 한 문제씩 나와요. 문화생지는 각각 한 문제. 이게 이제 인천하고 진사는 동일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같이 출제를 합니다. 동일하게 동시에 시험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 한 문제라는 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영재가
인곽이라는 친구가 자 캠프를 갔어. 그래서 거기서 캠프에서 어떤 활동들을 쭉쭉쭉 했어요. 그래서 문단이 한 3개 있어. 그래서 위 내용 중에 관련된 물리 문제 하나, 화학 문제 하나, 생물 문제 하나, 지구과학 문제 하나 출제하고, 그래서 꼬리 문제로 4개, 큰 문제 하나에 꼬리 문제 4개로 각 4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차에서는 각 문제가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독립된 큰 문제로 1, 2, 3, 4, 4 각각 한 문제씩, 꼬리 문제로 한 문제 출제하든 독립된 문제로 한 문제 출제하든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영재하고의 과거에서 차이점이라 양적인 차이가 있어요. 영재는 문항수가 좀 더 많고 한 과목에 2-3문제 출제하니까 여기는 좀 문항수 작고, 그리고 과거는 구술이고 영재는 지필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 실제로 내용상으로 큰 편차가 없다. 자, 또한 이게 한 문제밖에 출제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과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소집 문제 면접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로 과학 문제가 탐구 유형인 경우가 많아요. 탐구 문제인 경우, 3구, 4구형. 단순히 중학교 교과 내용을 알아서만으로는 좀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걸 대비를 하냐면 출석 면담에 과학 교과 내용하고 이제 소집 면접에 탐구 사고 이렇게 베이스는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거든요. 그리고 구술 대신에 수업 시간에 구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지필로 바꿔서 할 거예요. 이렇게 소집 면접 대비와 요 대비를 이제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또 나중에 이제 파이널 출석 면담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 모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출을 좀 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돌리고 나서 기출을 한번 볼 거고요. 요거를 이제 출석 면담이 지금 9월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스트를 석혜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 출석 면담을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을 한 번씩 쑥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을 구술은 안 되니까 지필로, 그리고 교과 내용과 그것과 관련된 예와 이용 사례 있죠. 각 내용에 따라서 이제 예가 될 수도 있고 이용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는 석혜쌤 먼저, 일단은 먼저 한 번 다 나갔기 때문에, 그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8월까지면 충분히 한 바퀴를 다 돌고도 남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 이렇게 다 할 건데 다른 교과 시간에 테스트를 이걸 안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중학교 전체 교과 내용에 대해서 수학하고 과학 한 번씩은 쭉, 이게 대체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적절한 예시가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근데 과학은 대체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진 않은데 문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셔가지고 보통은 구술이라서 선생님도 말로 질문하고 학생도 말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프린트로 문제를 해와. 왜냐면 이제 물리는 어떤 그림이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학생이 딱 면담실에 들어오면 학생한테 이걸 딱 줘.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풀이식으로 교과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했다. 단 물리만 그랬고요. 다른 과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더라. 혹시 이제 과거 입시 전반적으로 지금 날짜 뭐 이런 거는 학교 홈페이지나 추천서 이런 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 요강을 딱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내가 뭐 이번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2명인데 한 명은 알겠는데 한 명은 좀 애매하다면 인천과고나 진상과고에 전화해가지고 입학처에 전화해가지고 애매한 부분은 물어보시면 확정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전에는
휴직 상태인 선생님도 가능하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휴직 상태를 하지 말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연수, 해외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그러면 이제 해외 연수를 가셨어. 그런데 추천서를 써주셨어. 이메일로 막 받기도 하잖아.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연락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여러 뭐 시차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전근 가신 분은 된다라고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학교마다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이제 서류 양식 같은 거 좀 다운받아서 둘 다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천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쓰는지 그러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친구의 뭐 진로에 옛날 이렇게 인천 영재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추천서 써주는 선생님이 진로 자소서 2번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좀 더 좋겠다라고 코멘트가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글을 야만한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근데 여기는 과학 세 개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양식을 좀 다운 받아서 그러니까 그 추천서에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내용을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써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써줄 선생님이 좀 추천서를 써주면 좋겠지.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몰려. 과거 또 많이 쓰잖아요, 인천, 그치?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학생들이 그 특정한 선생님한테 몰리면, 그 선생님이 나중에 커트할 수도 있어. 다른 선생님한테 가봐라. 내가 지금 이미 많아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고민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늦은 것보다 빠르게 나아요. 대신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좋겠고요. 어차피 앞반하고 뒷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우선 오늘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쪽 반에서 애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좀 줄였어.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어디부터냐?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이따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설명해주긴 할 거예요. 48페이지 서술형 문제는 이게 실제로는 서술형 요 내용 이런 것들 또는 탐구 사고력에 대한 문제 서술형 답변을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요걸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과 탐구 내용까지 같이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볼 거고요. 자, 38페이지. 뭐 질문 손 왜? 아니? 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할게요. 자, 38페이지 보시면 자, 물질의 분류. 자, 물질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 무엇을 나눠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죠.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요걸 구분하는 방법.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끄는 점이 일정한가. 그리고 끄는 점, 놓는 점 같은 게 일정한가. 아니면 질량하고. 비열이 일정한가 이런 걸로. 물질의 특성을 보고 이제 순물질인가 혼합물인가 구분한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비슷한 내용인데요. 가열곡선을 보면 돼요. 가열곡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물과 소금물이 있어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차이가 전혀 안 느껴져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네, 물이라는 걸 안다면 밀도가 큰 게 소금물이긴 하지, 그치? 그쵸? 근데 얘가 물인지 뭔지 모르고 두 가지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자, 가열곡선을 보면
자, 순물질은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한 끓는 점을 갖죠. 그쵸? 얘가 순물질이지. 근데 혼합물은 예를 들어서 액체, 고체 혼합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액체, 고체 혼합물. 이렇게. 끓는 그렇게 곡선이야? 아니, 뭐 실제 실험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있어서요. 완전 직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점들이 실제로 이거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요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 이거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점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지나가 요 부분이 곡선이 이거 점 3개 갖고 좀 헷갈리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점 하나 더 찍으면 얘가 좀 더 직선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 점 3개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점을 찍어가면서 내가 얘네 부분이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끓는 점에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이거 측정 오차들을 살짝 오차가 잡히는데 이 점들을 지나가는 가장 가까운 선을 그리는 거예요. 각 점을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 내가 실제 실험을 했어. 근데 모든 실험이 정확하게 이 그래프 위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은 얘 기록을 조작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온도계 눈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온도계 눈금을 읽을 때 자 20도하고 21도 사이에 어떤 지점에 눈금 선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걔를 몇 도라고 읽을 거야? 20점 어떤 친구는 20.5도라고 읽을 거고 그치? 어떤 친구는 20.4도라고 읽을 거거든요. 두 점에 최소 눈금에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 읽어요. 그 뭐야? 내가 눈으로 대충 찍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전체 비율에서 3분의 1 정도야. 그럼 0.3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딱 절반에 가까운 것 같아. 0.5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절반보다 조금 모자라다 조금 높다 이럴 수 구분할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질량 저울이죠. 우리 전자저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저울이 1.0g이라고 나왔어. 얘 몇 g이에요 정확하게? 전자저울에서 1.0g은 정확하게 1.0일까? 아니요. 그러면 1.0 뒤에 달아주세요. 자 반올림이에요. 자 여기서 반올림에서 1.0이 된 거예요. 결과값이. 그러면 얼마에서? 9.5부터 1.04까지 다 1.0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한 톨 넣는데 1.1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여기에 가까우면.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덜어냈는데 바로 9.9 미쳤나봐. 1.95 아니 0.95 9.5라고 했어. 자 여기서 조금 덜어냈는데 바로 0.9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1.0이라는 게 정확한 질량값이 아니라 이것도 뭐다? 반올림, 측정 오차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숫자들은 다 오차를 포함하고 있죠. 그 오차가 작을 뿐이에요. 작은데 어떤 건 작은 쪽으로 그죠? 어떤 쪽은 좀 더 큰 쪽으로 오차가 날 수도 있죠. 풀마가 살짝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오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측정할 때 그러니까 몇 개를 맞을 수 있는데 모든 점이 완벽하게 맞다.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들은 한 번 측정했는데 내가 완벽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번 이상 측정합니다. 왜요? 내가 정확하게 끓는 점을 확인했는지 아예 온도계 자체가 보정이 안 돼 있어서 100도에서 끓여야 되는데 110도에서 110도는 좀 심한가? 102도에서 끓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온도계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시계에서 왼쪽 오른쪽 보는 게 다르듯이 자, 온도계나 눈금 실린더 눈금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온도계는 그게 워낙 작아서 그렇진 않았지만 눈금 실린더는 실제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이게 오목하게 살짝 들어가잖아. 그치? 멘스커스 곡면. 그래서 위쪽에서 바라보면 얘가 부피가 너무 높아 보이고요.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부피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꼭 수면 높이랑 눈이랑 맞춰줘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측정 오차가 한 1mm 정도 오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측정 오차까지 얘기를 살짝 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순물질. 자 고체, 액체 혼합물, 소금물 같은 경우 어때요? 끓는 점이 더 높고 물이라면 물보다 높고 또는 순물질이 에탄올이고 얘는 소금물이다 그러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어때요?
끓는 점 일정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이유는 소금이 증발을 당해. 실제로 누구만 증가해요? 물만 물만 증가해요.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네. 그렇죠. 끓기 시작할 때 1번에서의 소금물의 농도와 끓고 있는 도중에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다. 농도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졸리면 세수를 하고 오거나 또는 서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지 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용액일 때 액체, 고체 액체, 혼합물일 때 얘기고요. 그 고체 또는 고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고체일 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여러분 땜납 알아요? 땜납? 납땜할 때 땜납. 납땜하다는 동사 아니에요? 땜납은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명사. 땜납 알아? 땜납? 납에다 다른 금속을 섞어서 뭘 한 거죠? 뭘 하려고 땜납을 만든 거야? 왜 납에다 다른 금속을 섞었지? 금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연금술이고. 금속. 왜 갑자기 연금술이 나와 지금? 도선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가열 시간, 온도. 이것도 시간에 따른. 진짜 몰라요? 땜납의 응용? 고체 혼합물의 특징. 자, 우리 이제 원래 금속은 구리가 녹는 점이 1000도고요. 철은 녹는 점이 1500도야. 그러니까 보통 금속은 녹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상온에서 고체이기도 하고. 그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금속으로 주조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이제 모양을 만든다라는 건 용융, 액체를 만들어서 녹는 점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다시 틀에 놓고 굳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드는 공정이긴 해요. 실제로 주조할 때. 근데 얘를 주조를 했는 상태에서 얘가 좀 얇아졌어. 이제 좀 갈려가지고 구멍이 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자, 이럴 때 내가 손쉽게 인두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금속을 녹이는 보통 전선 이렇게 전기 인두도 있고, 이제 금속 같은 거 이제 땜납, 그러니까 금속을 이제 때울 때, 금속을 때우다라고 해서 빈 곳을 채우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려고 쓸 수도 있는데 1000도에서 1500도는 실제로 너무 높은 온도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두로 작용하기에 더 녹는 점을 낮추는 거예요. 이제 고체 혼합물의 특징은, 자, 녹는 점이 있어요. 자, 이제 녹는 점이 A라는 물질에 녹는 점이 있고, 자, B라는 물질에 녹는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녹을까? B. 자, A하고 B를 섞어. 그러면 자, 얘네들의 각각의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지고요. 뭐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어. 낮아지고요. 녹는 점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섞는 비율에 따라 또 녹는 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땜납의 예가 되는데요. 자, 고체 혼합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 녹는 점이 낮아지고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혼합물은 상태 변화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게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걸 이용하는 예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산화 알루미늄 알아요? 이걸 이제 알루미나라고, 라부아제는 혹시 알아요? 라부아제? 라부아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두대 목적이었습니다. 단두대 목 잘린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내용을 기억해야죠. 뭐 하는 거야, 이분? 물이 원소가 아님을 무슨 실험으로 증명? 실험적으로 증명해요. 주철관 실험. 실제로 자, 물에 있는 H2O 그리고 철, 이걸 가열한 거거든요. 몇백 도로. 그러니까 수증기 정도가 아니라 수증기가 들어가서 더 주철관이 가열했기 때문에 몇백 도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화덕 속에다 이걸 넣은 거니까, 그렇지? 몇백 도로 가열했더니, 자, 어떻게 철이 산화되더라는 거죠. 얘가 화학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산화철이긴 한데, 수소기체가 남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개수를 얘를 이렇게 하고 3 계속 맞추면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물이, 그죠? 철과 만나 가열, 아주 뜨겁게 가열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산화철이 되고 수소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물이 원소가 아님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알루미나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알루미나가 이제 산화 알루미늄인데,
산화 알루미늄을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 똑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 실험은 진행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 알루미늄보다 처리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소하고 철하고 따지면 수소보다 철이 반응성, 산소를 얻는 산화가 더 잘 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있으면 알루미늄이 산소를 얻는 능력이 더 좋아. 그래서 가열에도 반응 안 해. 그러니까 라보아지가 실험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가열 실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분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당시에는 이걸 알루미나라고 하고요. 자, 얘를 원소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라고 실험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물도 분해되는데 이건 안 되더라. 그래서 원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화합물인 걸 알아죠. 어떻게 분해하냐면 당시에는 몰랐던 전기분해. 우리 물도 지금 전기분해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 1리터를 실험해서 몇 그램 안 생겨요. 수소기체가 1g 뭐 이 정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물로 나오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만 주철과라고 반응하는 거거든. 근데 알루미늄은 아예 반응 안 했던 거고, 자 얘를 용용 전기분해를 해요. 액체를 만들어서 전기분해를 하는데, 자 얘가 녹는 점이 2000도. 그래서 녹는 점이 2000도예요. 그러면 2000도까지 온도를 높여가지고 전기분해를 해야 돼. 그런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용광로가 보통 우리 저기 뭐 포스코에서 그거 실험하는 철을 환원시킨다. 철 재련. 재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1500도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를 그 삼국시대 때 처음에 가졌던 나라가 1차적으로 기술이 좋아야 가질 수 있었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0도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것도 2000도 온도에서 얘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되게 뭐랄까 돈이 비싼 물질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알루미늄은 탄산캔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치?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냐? 얘를 쉽게 용융시켰어요. 자, 뭘 이용해서? 다른 고체를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 2000도에서 녹잖아 원래. 여기다 빙정석을 섞어서요. 빙정석을 섞는 양이 좀 다르겠지만 덕전력을 섞으면 1000도까지 온도를 낮춘대요. 녹는 점이. 엄청 효율적이에요. 2000도가 녹는 점인데 그 1000도까지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에너지를 낮춘다. 자, 돈이 덜 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각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이거든요. 산규활철 이렇게 안 해요? 지각에 많이 들어있는 원소.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이요. 아니, 원소요. 물은 화합물이잖아요. 개수로는 수소예요. 근데 질량으로는 산소. 질량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규활철 이렇게 지각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규소랑도 산화물 형태로 규산염, 그치? 조합광물의 주성분. 철하고도 산화물로, 그치? 자철석, 저철석 이런 거, 그치? 이런 형태로 대부분이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지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이야. 그런데 우리 문명에서 사용한 거 구리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그 다음에 현대 들어서야만, 근대도 아니죠. 현대 들어서야만 알루미늄을 분해해가지고 얻은 거잖아요. 그죠? 재련을 해야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현대 들어서야 알루미늄 쓴 거야. 이유는 자, 구리는 자연에서 원소 형태로도 존재하는 반응성이 낮은 물질이었고요. 우리 금속과 산의 반응 있잖아. 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수소기체가 나오죠, 그치? 자, 모든 금속이 산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할까? 아니요. 어떤 금속은 반응하지 않죠? 수소보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반응하지 않는 금속? 금은동. 금은도. 그다음에 백금.
실제로 금운동에서 동은 원래 합금이긴 한데요. 이제 구리 베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그 동이 이제 구리의 합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 푸른색이 나타난 것도 구리가 산화되면 약간 푸른색. 그 자유여신상 푸른색 보이는 게 구리가 산화돼서 그런 거잖아. 그치? 네. 들어봤죠? 그런 얘기. 그치?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서 금, 은, 구리 중에서 구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은은 비싸니까. 그래서 금, 은, 구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백금도 있고 그다음에 수은도 있는데 우리 실험실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실험실에 구리만 있어요. 구리는 산과 만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반응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도 반응을 잘 안 하는 거, 잘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가열하면 쟤도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가 원래 빨갛잖아. 구리판이 있어요. 얘를 가열하면 얘가 까매져. 그리고 얘를 누구랑 같이 넣어서 가열해야 되는데 그냥 가열. 누구랑 탄소랑 같이 넣어도 돼요. 얘가 구리니까 탄소가루랑 같이 넣어서 가열하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가열하면 여기 있는 산소가 얘가 결합돼서 이산화탄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빨개져.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대신에 이제 여기에 산소가 있는 곳에 가열하면 얘가 연소가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하면 구리도 산화가 되기는 한다. 대신에 이제 산화철에다 구리를 넣고 가열하면 반응을 안 하죠. 그죠? 철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얘기. 근데 가열이랑 연소랑 뭐가 달라요? 가열은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연소의 조건 있죠. 연소의 조건 세 가지. 초 때 배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중학교 범위이긴 하지만요. 초딩 교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6학년 정도? 실제로 리트머스 종이는 중학교 때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탐구에 리트머스 종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염화 코발트 종이도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는 거 문제지에는 가끔 나오는데 실제 그때 나오는구나. 상태 변화할 때 물이 액화됐을 때 다시 물임을 확인할 때 그때 염화 코발트 나오죠. 그러니까 자주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시학이 중학교 때는 BTB만 나오고요. 생물 시간에 광합성 호흡할 때 화학 시간에 지시학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내용에 없어. 생물이가 나와요. 대신에 그 지시학의 반응은 화학적으로 원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출제 문제에는 지시학이 나옵니다. BTB나 리트머스 종이나 페노프탈레인까지도 나와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초등학교 5, 6학년 범위까지 포함해요. 왜냐면 왜 5, 6학년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혼합물에서 우리 이제 균일혼합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화합물? 혼합물인데 화합물이라고요? 혼합물 이꼴 화합물? 두 글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두 글자. 용액. 용액이 균일혼합물이니까 우리가 보통 용액이라고 하면 액체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용액에는 균일혼합물, 공기도 용액이고요. 합금도 용액이에요. 그죠? 소금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불균일혼합물에 얘는 뭐가 있어요? 우유도 있고, 흙탕물, 주스 뭐 이런 거, 그죠? 가라는 것들, 그치? 뿌연 것들. 자, 그러면 우리 식초나 콜라는 불균일일까요? 균일일까요? 식초와 콜라. 자, 우리 식초가 보통 노랗거든요, 그치? 그죠? 물론 이제 식초 중에서 투명한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콜라 어때요? 검은초. 근데 걔네들이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를 보면 용액의 특징이 투명하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물리 실험할 때, 굴절 실험할 때 여기 물 넣고 우유 몇 방울 떨어뜨리잖아.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 우유 몇 방울 떨어뜨리면 뿌예요? 아니요. 투명하죠. 근데 자 여기다가 빛을 쏴주면 여기다 이제 각도기 딱 붙여놓고 그치? 각도기 딱 붙여놓고 자 레이저 포인트를 쏴줘요. 그러면 여기 공기가 지나갈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공기 지나갈 때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얘도 막아놓고 뭘 하면 돼요? 향불을 좀 넣어주면 향불에 있는 그 먼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그 뭐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오후에 딱 5교시? 5교시 딱 시작할 때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싹 비치면 어때요? 그렇게 교실이 찬란하잖아. 먼지가 많아서 그래. 그치? 교실에 먼지가 1도 없었다면 그냥 투명해요.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안 보여. 뭐 구름 사이로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인다? 여기 구름 입자, 그러니까 구름 입자라는 게 작은 물알갱이 얘네들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빛의 파장은 우리가 보이는 빛의 파장은 400에서 700 나노 사이즈거든요. 근데 분자 사이즈는 보통 나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1 나노보다 작은 수소 기체도 있고요. 물 분자는 그래도 1 나노에 좀 가까울 것 같고, 분자들은 보통 나노 사이즈예요. 그러면 어때? 입자는 요만하고 분자 요만하고 빛의 파장은 훨씬 더 크잖아요. 400에서 700이면. 그럼 어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대신에 부딪히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반사되는 게 아니라 산란돼서.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지. 산란돼서. 부딪힌 결과 생기는 거지. 그치? 대신에 공기가 계속 많이 부딪히면 산란이 많이 되면 붉은색 빛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그 뭐지? 노을 질 때 해가 넘어가면 어때요? 공기를 많이 지나가서 빨개지는 거야. 그치? 해가 위에 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지나가는 경로가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경로가 짧아지니까 파란 것까지 보이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그거 있잖아. 해조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게 다 물리 원리긴 한데.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우유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지나가는 경로가 쓱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콜라 몇 방울 떨어뜨렸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 불균이냐 균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명한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용액이고요. 그렇죠? 불투명한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 돼요. 얘는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해서 요게 틴들 현상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는 거. 틴들 현상. 여기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빛의 경로가 보인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빛 입자, 빛의 파장보다 입자가 크면 어때요? 빛이 지나가다가 걔한테 걸려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빛이 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빛이 지나가다 큰 물질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다. 빛보다, 빛의 파장보다 입자가 크다. 그러면 균일하게 섞일 수가 없죠. 이해가 되니? 그럼 얘네들은 보통 마이크로 사이즈라고 해서 현배경으로 입자가 관찰이 가능해요. 돼요? 근데 왜 크면은 왜 불균일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작은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건 센티미터 단위의 사이즈를 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관찰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나노. 자 우리가 400에서 700 나노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면 나노를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커야 본다. 그러니까 400에서 700보다 커야 본다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즈까지 볼 수 있어서 광학현미경 있잖아요. 저반 렌즈하고 대물 렌즈 있는 거 알지? 세포 관찰하는 거 그게 보통 마이크로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사이즈, 세포의 소기관까지 관찰이 가능해요.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 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것보다 그 정도 사이즈에서 혼합물이 있잖아. 걔네들 안에서 균일하면 균일 혼합물인데 그 정도 마이크로 사이즈에서 불균일하다. 입자 하나가 마이크로 사이즈야. 입자 하나가 마이크로 사이즈예요. 그러면 마이크로 사이즈 안에서 균일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보고자 하는 사이즈가 이만큼의 사이즈에서 균일한 걸 보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럼 어때? 얘네들은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가라앉지 않으면, 그치? 근데 입자 하나가 이만해.
어디에는 얘가 하나 다 들어있고 어디는 조금만 걸쳐 있을 거잖아. 그럼 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다 됐어요. 그럼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느 곳이나 농도가 일정해야 균일로 하면 되죠. 그치? 입자 하나가 크면 어느 곳이나 농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불균일. 이게 저 하나만 저렇게 큰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저렇게 큰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렇게 큰 크기의 입자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건 균일은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크기의 입자가 여러 개 있어요. 자, 내가 자른 위치가 어느 곳이나 농도가 일정해야 되잖아. 이 큰아이가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들어있겠냐고. 어딘 이렇게 껴있을 거 아니야. 어딘 아예 안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 그러면 균일하지가 않잖아. 어느 곳이나 일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랜덤하게 몇 곳은 일정하다 이게 아니라 어느 곳이나 일정해야 되잖아. 균일로 하면 정의가. 그죠? 어느 곳이나 일정해야 되죠? 자, 어떤 곳은 일정하다가 아니잖아.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38에서 39를 했어요. 넘겨보시면 39페이지에 자, 고체 혼합물에 대해서 그림과 나와 있죠. 얘는 가열곡선. 나는 냉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고체를 가열이라고 하겠구나. 거꾸로 가야겠구나. 얘 냉각으로 그려버렸네. 뭐 가열 녹였다가 굳혀도 되지 뭐. 똑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고체 혼합물의 특징 어떻다? 첫 번째, 자, 녹는 점이 각성물의 녹는 점에 비해서 어떻다? 낮아진다. 얘가 뭐가 있다고요? 뗏납. 오른쪽에 보면 뗏납이 있어요. 뗏납. 퓨즈. 요즘은 자동 차단 장치라고 해서 과전류, 일정한 전류 이상 흐르면 그냥 전기 신호로 낮아지거든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압이 뭐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의 효과가 있으니까 전류 값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자동 차단 장치, 전기적인 신호로 차단이 되는데 예전에 두꺼비집 얘기했을 때는 거기 퓨즈라고 해서 금속 혼합물이 딱 있어. 그래서 얘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녹아버려요. 그러면 전류가 차단이 딱 돼. 다른 퓨즈를 갈아 껴야만 전류가 다시 흘러요. 그런 거 옛날에 좀 있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다 자동 차단 장치라서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준다.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탄산나트륨 섞어서 유리 가공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유리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빨대 같은 데다가 끝에 묻혀서 불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끼잖아.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가공하는 거? 세계 테마 여행 뭐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유리 가공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거 유리 가공할 때 보면 실제로 가마속에서는 붉게 보이거든요. 가마 온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꺼내서 얘를 보면 살짝 주황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해요. 자, 이게 일종의 불꽃색을 포함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트륨의 불꽃색이 노란색이고, 그치? 약간 주황색 다른 이제 탄산 나트륨만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산화규소는 불꽃색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찌개 같은 거 넘치면 온도가 낮아져서 불꽃의 온도가 가스레인지 저기 인덕션은 없어요. 인덕션은 그런 효과가 없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원래 파란 불꽃이거나 투명한 불꽃인데 찌개가 딱 넘치는 순간 불꽃의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치? 물이 닿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냄비 주변에 그 찌개 물질들이 남아있잖아요. 용질. 그래서 거기 살짝 노랗게 보이기도 해요. 아마 나트륨의 불꽃색이 일부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찌개를 데필 일이 없어서 보나?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어 넘치진 않나?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 자, 우리 물질의 특성을 할 건데요. 궁금한 게 고체 혼합물에서 가열할 때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냉각할 때는 왜 이렇게 자, 가열이라는 게 뭐예요? 열을 가해주는 거죠. 자, 열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죠. 그치? 내가 열을 가해주면 어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그러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상태 변화 없을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온도가 높은 상태죠.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 뿐이야. 근데 냉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열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또는 상태 변화를 하는 거지. 이것도 그 일정한 구간이 없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고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융해라는 건 뭐예요? 고체가 액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인데요. 실제로 두 물질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자, 누군가 더 높은 온도에서 녹고요, 그치? 얘는 이제 음고지만, 그래서 거꾸로 가면 이제 녹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점을 갖는 거잖아요. 온도점을 갖는 거잖아. 자, 그건 뭐 때문에? 인력이 누구에 따라서 누가 옆에 있는 애들 인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옆에 A 수가 있고요. A 옆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A 옆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B 옆에 B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력이 달라진다. 혼합물의 인력이 일정하지 않다. 자, 우선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인력이 일정하다. 됐어요? 자,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융해잖아.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어때요? 거리가 멀어져요. 평균적으로 멀어져요. 자, 물일 때는 평균적으로 가까워지지만 수소 결합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인력이 감소해요. 그치? 거리가 이제 인력이 어떻게 된다?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라는 건 인력이 감소한다. 인력이 모두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체도 인력 크고 액체도 인력 커요. 약간 감소해요. 근데 그 인력이 감소되는 온도는 그 물질의 물질 간의 입자 간의 인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일 때의 입자 간의 인력하고 에탄올일 때의 입자 간의 인력이 서로 다르죠? 네.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해요. 네. 자, 그러면 인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겠지. 그죠? 근데 자, 이때 끓는 점은 또 뭐랑 관련이 있어요? 아, 이때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녹기 시작하는 온도랑 다 녹을 때 온도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응고가 시작되는 온도랑 다 응고가 됐을 때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인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인력이 일정했다면 같은 온도에서 응고가 일어났을 텐데, 그죠? 같은 온도에서 융해가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인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위치마다 인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력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달라진 건 이해했거든요. 근데 저기서 그 뭐지? 인력이 낮아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입자가 한 원소로만 되어 있다면 경우의 수가 A에서 A밖에 없죠. A 옆에는 A밖에 없잖아. A와 A 간의 인력만 보려면 되죠. B에서 B밖에 없죠. 얘는 A 옆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A 옆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B 옆에 B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인력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A의 B를 섞는 비율이 달라지면 인력이 낮아지는 정도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빙정석이라 딱 지정했잖아요. 효과가 좋은 물질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더 깊게 탐구를 하셔야 돼요. 중고등 내용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도 심화 과정으로 딱 나와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끓는 점 얘기를 하기 전에 크기 성질, 자는 건 아니지. 너 손가락 아니구나. 자, 끓는 점 또는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용해도와 같은 내용을 얘기할 때 이것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 있어요. 자, 크기 성질은 길이, 부피, 열, 에너지 등이 있어요. 네, 질량 같은 거. 자, 세기 성질은 용해도, 비열, 압력 등이 있어요. 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은 어떻게 다르죠? 크기 성질 말 그대로 물질의 양.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크기 성질. 양이 많아지면 크기 성질도 커져요. 양이 작아지면 크기 성질도 작아져요. 그죠? 세기 성질. 양과 관계없이. 자, 그러면 세기 성질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온도 압력이. 온도 압력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 지금 뭐 교실이 지금 1기압이에요. 교실을 반으로 자르면 0.5기압이 돼? 그렇잖아, 그치? 네. 그죠? 그래서 세기 성질하고 물질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포함 관계가 있죠. 특성. 자, 누가 더 커요? 세기 성질이 더 포함 관계가 넓은 거지. 대부분 물질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질의 특성이긴 한데 압력이나 온도와 같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예외가 있으니까, 이제 예외 같은 거, 예외가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개념이 생길까봐.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우리 겉보기 성질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질의 특성을 나눌 수 있거든요. 겉보기 성질은 뭐가 있어요? 색깔, 그리고 맛, 맛, 그리고 냄새. 냄새, 모양 이런 거 보통 결정 모양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소금 결정하고 황상구리 결정을 관찰하는 내용이 있긴 있지 않아요? 그잖아. 황상구리 결정은 파랗고 소금은 흰색이고 거기 설탕도 같이 얘기하게 돼요. 설탕은 결정 모양이 균일하지 않고 그리고 맛은 황상구리 맛보면 안 돼요. 독성이에요. 소금은 자 소금도 시약으로 나온 소금 말고 식용 소금이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식용 소금 중에서도 뭐 굵은 소금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 모양이 보이긴 하거든요. 엄마 김장 하실 때 요즘은 집에서 김장도 잘 안 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굵은 소금 할 때 이제 있는 건데 걔네들 보면 소금은 약간 육면체처럼 생겼어요. 약간 육면체처럼 그렇게 생겼고 황상구리도 이렇게 팔면체처럼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돋보기로 보면 결정 모양이 다르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광물의 결정 모양처럼 알죠? 광물은 결정 모양이 다르잖아. 그걸 배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단 맛이나 냄새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맛보거나 냄새를 맡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염산 또는 암모니아서 진한 암모니아, 진한 염산을 냄새를 맡는다고 하고 들이키면 코피가 팍 날 수도 있어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 이게 헐어요. 후각상피가. 그러면 이제 코피가 막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냄새는 분명히 여기는 후각상피를 자극했는데 내 뇌를 찌르는 듯한 엄청 자극적이에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맡아도 자극적인데 이렇게 맡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약 같은 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약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도 맛보는 거나 냄새로 구분하는 건 빼고 나머지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얘기하잖아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온도와 압력. 실제로 온도는 아니죠. 압력이랑 압력은 누구일 때만? 기체. 기체가 관여될 때 끓는 점. 그죠? 그리고 자, 녹는 점도 압력에 관여가 되긴 해요. 대신에 압력을 많이 바꿔야 우리가 변화가 보이긴 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주로 압력과 하나 더. 물질의 종류. 물질의 특성이잖아. 물질에 따라 달라지지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그치? 물질의 종류에 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건 물질의 종류인데 어떨수록 크다? 입장은 인력이 클수록 크다. 녹일 때 이제 인력을 약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돼. 인력이 세면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끓는 점에 대한 정의를 살짝 얘기할 건데요. 끓는 점이란 무엇을 끓는 점이라고 한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 이즈는 그 네. 외부 압력.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도 끓는 점 처음 배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끓을 때의 온도라고 배웠을 거야, 그냥, 그치? 네. 중학교 때 좀 심화로 가면 자, 끓음과 증발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자, 증발은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겉보기로는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 현상 얘는 없어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수명이 낮아져. 근데 실제 당장은 뭐가 변화가 안 보여. 끓음은 자, 실제로 표면에서도 분명히 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에서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날 때 뭐가 보여? 기포가 발생해요.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얘를 끓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의 기포가 발생할 때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거죠. 내부의 기포가 발생할 때의 온도라고 보는데 내부의 기포는 언제 발생하느냐? 자, 기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요 기포 안에, 요 안에는 얘가 물이라면 공기가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실제로 찬물을 이제 비거에다 딱 담아요. 찬물을 비거에 담아서 가열을 하면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한 40도, 5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뜨거워지면 그러면 작은 기포가 벽면에 이렇게 생겨요. 이 작은 기포는 무엇일까요? 전해질? 미쳤나봐. 물이라니까요. 물은 비전해질이에요. 그리고 100도가 되면 큰 기포가 생겨요. 이건 수중. 이 큰 기포는 무엇일까요? 일본 수중기고 큰 기포가 수증기에 맞아요. 작은 기포가 작은 기포는 무엇일까요? 산소. 힌트 산소 앤드 나도 수소가 아니라 네. 온도가 높은 게 힌트예요. 온도가 낮지 않아요? 온도가 높을 때 생겨요. 냉각할 때는 안 생겨요. 공기. 공기의 구성 성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그러니까 질소랑 산소가 섞여서 이게 작은 기포가 생겨요.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사이다 550도에다 넣으면 기포 많이 생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이다에 이산화탄소 많이 녹아니까 많이 생겼고 공기는 조금 녹아니까 조금 생기는 거지. 자, 얘는 이제 수증기고 큰 기포가 수증기예요. 요 내부에 큰 기포가 발생할 때 우리가 끓었다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수증기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자, 이 기포가 자, 수증기잖아요. 이 기포의 압력을 수증기 압이라고 하거든요. 자, 수증기 압이 있고요. 자, 위에서 눌러준 압력이 대기압이 있어요. 그쵸? 자, 대기압이 1기압이고 수증기압이 예를 들어서 0.9기압이에요. 실제로 0.9기압 되게 큰 거예요. 작은 거 아니거든요. 1기압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자, 그럼 0.9기압. 그러면 기포는 어떻게 돼요? 터져요. 네? 기포가 터지는 건 압력이 얘가 훨씬 컸을 때 터지는 거예요. 내부압이 클 때 터지는 거야. 모든 폭탄이든 뭐든 다 터지는 건 내부압이 컸을 때 터져요. 그 이제 삼척할 때도 아 맞네. 자 저기 바깥에 물 담아 놓으면 세포가 터지잖아. 네. 그것도 내부압 물이 계속 들어와서 터지는 거야. 내부 압력이 커져서 내부 압력이 커지면 터져요. 얘는 작잖아. 그럼 어때요? 쪼그라들. 실제로 얘가 작아져요. 그런데 수증기 압은 자 무엇에만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를 더 많이 생겨서 수증기 압이 커지거든요. 기포의 크기랑은 관계가 없어. 그죠? 압력은 자 얘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압력 봐요. 크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치? 기포가 대기압이 높아서 기포가 조그매졌어. 그러면 압력이 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압력이 그대로야. 온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때요? 계속 조그매져야 되잖아. 그러면 기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작은 기포가 우연히 생기려고 했어. 아직 1기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자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쪼그라져 없어져야지. 기포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증기 압이 얼마가 됐을 때 생길 수 있어요? 기포가 생기려면 최소한 1기압이 돼야 대기압과 같아질 때. 자 기포 속의 수증기 압력이 자 누구랑 같았을 때? 대기압과 같을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현상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나? 배웠어? 자, 너무 많은. 근데 이건 알잖아, 그렇지? 이거를 자 논리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됐어요? 작으면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고 크면 터져서 없어지고. 아 무슨 소리죠? 아니에요. 자 수증기 압력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자 수증기 압력이 얼마나 1기압이 되면 기포가 딱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자 위에 막이 생기면 실제로 물 막은요. 자 얇게 만들기 어려워요. 물끼리 인력이 워낙 세니까 물 한 방울이 되게 큰 건 알아요. 다른 액체보다 물 한 방울이 좀 큰 편이에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안개 분석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요. 기름은 안개 분석가 좀 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옛날부터. 그래서 실제로 물을 안개 분석하는 기술력이 훨씬 더 어렵대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요. 물 간의 인력이 워낙 세서 표면 당력이 커서 동그래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자, 수증기가 자 1기압이 되는 순간 기포는 더 이상 작아질 필요가 없지. 작은 기포가 생기든 큰 기포가 생기든 큰 기포는 그냥 양이 많은 거예요. 사이즈가 크다고 수증기압이 커진다 아니냐고. 아까 압력은 세기성질이지, 그치?
맞아요?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수증기압은. 자, 우리 수증기압 그래프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 지구학 시간에 날씨할 때 수증기량 알죠? 오. 포화 수증기량 목선 알지? 그쵸? 요거 뭐예요? 1세제곱미터당 가질 수 있는 무엇에 따른? 온도에 따른 그람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자 부피 포화 수증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부피가 커지면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아져요. 근데 얘가 요만 1세제곱미터가 있어. 그 안에 있는 압력은 포화 수증기량에 따른 압력은 자 공간을 줄여. 그럼 압력이 달라져? 아니라니까.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왜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봐봐요. 자 지금 공기가 얼마? 1기야. 그치? 얘를 줄였어. 그러면 몇 개야? 1이요. 네, 얘도 똑같아요. 자,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목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알지? 자, 포화 수증기량 목선은 온도에만 영향을 받죠. 이건 알아요? 이것도 몰라요? 아니 이건 아는데. 네. 자, 그러면 자, 1세제곱미터라는 가로, 세로 1m가 있잖아. 상자. 한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그치? 1m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반으로 쪼갰어. 그러면 수증기압이 달라져요? 아니 안 달라져요. 그 얘기예요. 수증기압은 누구에만 영향한다? 온도에만. 부피랑 상관이 없죠. 네. 수증기량은 부피에 상관이 있어요. 그치? 량이니까, 질량이니까. 얘는 크기 성질이잖아. 그죠? 근데 수증기압은 색이 성질이잖아. 크기와 상관이 없다고.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맞아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수증기압이 그쵸? 자, 기포가 생기는 조건이 대기압과 같을 때잖아. 딱 기포가 생겼어. 사이즈가 작은 거가 생기든 큰 거 생기든 그쵸? 작은 기포 여러 개 생기든 보통 기포가 두세 개 한꺼번에 생기죠. 가열하면 막 그 가열하는 위치에 따라서 보고 생기잖아. 근데 얘가 생기면 위로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밀도가 작아져서. 네, 밀도가 작아져서가 아니라 물보다 수증기의 밀도가 작아서. 작아져서는 변화가잖아. 작아져. 되죠? 오케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포가 생겼을 때 기포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 아 네. 네네. 그래서 내가 어때요? 이게 내가 물을 가열해서 열을 가해준 게 모두 무엇에 쓰여서 상태 변화, 수증기가 되는데 쓰였고 그래서 온도는 더 이상 바뀌지 않고 계속 뭐예요? 100도를 유지하면서 끓어요. 자, 이때 대기압이 커지면 실제로 대기압이 커지기 힘드니까요. 자, 얘를 막아놓고 압력밥솥 있죠? 가열하면 여기 수증기가 계속 쌓일 거잖아. 네. 그렇죠? 처음엔 공기류기압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압, 공기압 플러스 수증기압에서 계속 수증기가 쌓여서 온도 압력이 높아지죠. 자, 이때 요 대기압 대신에 액체를 누른 압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처음부터 기포랑 액체를 누른 압력을 비교하는 거죠. 그치? 액체를 누른 압력이 커지면 압력밥솥에서는 1기압보다 더 높은 예를 들어 2기압을 눌렀다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끓는 점도 2기압과 수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 그러니까 수증기 압력이 2기압이 될 때까지 안 끓어. 2기압이 돼야 끓어. 그러면 압력밥솥에서 밥이 더 빨리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우리가 반응 속도가 가열하면 더 빨리 되거든요. 우리 그 포도당 검출할 때 베네디트 요에 50도로 막 가열하잖아요. 팔팔 끓이진 않고. 그치? 왜 그런 거야? 너무 반응이 느려가지고 우리가 보통 실험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면 한 20분 지나면 10분 왜 이렇게 지나면 색깔이 딱 변해가 되거든. 그치? 더 반응 더 빨리 지금 무조건 반응은 온도가 높을 때 빨라요. 그래서 가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면 밥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쌀이 밥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빠르게 밥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지대에 압력이 막 0.5기압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 4, 5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알죠? 지대가 높아지면 압력이 쭉쭉 떨어지는 거 한 고산지대 이렇게 3km, 4km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압력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끓는 점도 뚝뚝뚝 떨어져요. 70도, 60도에서 끓어. 자, 그럼 어떻게 돼? 밥이 설익는다. 왜?
호화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있는데 얘는 호화가 되지 못하는 온도인데 계속 끓기만 해. 더 이상 온도는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밥이 설익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자, 압력과 끓는 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얘기도 살짝 해줘야 되는데요. 자, 고체 물질은 보통 부피가 액체에 비해서 작다. 작은 우리가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이건 온도 압력. 자, 온도와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변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온도와 압력에 따른 상변화 그래프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고체, 액체, 기체. 자,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높이면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된다?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요. 자, 온도를 높이면 고체에서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고액 자, 그런데 물의 경우는 물은 자, 여기가 되게 급하긴 해. 여기가 왜 이렇게 휘어졌지? 자, 엄청 실제로는 되게 급해요. 거의 직선에 가깝게 급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압력에 따른 그리고 이렇게 온도에 따른 거죠. 자,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는 똑같죠. 액체, 액체, 기체. 이유가 뭐죠?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즉 가열하면 자, 왜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 또는 바로 이렇게 갈까요? 이유. 가해준 열이 자, 무엇이 커지는 방향으로 열을 가해주면 입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이 증가하죠. 입자의 분자 운동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즉 입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압력을 증가시켜주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보통은 기체, 액체, 고체이죠. 그치? 그런데 물인 경우는 수소결합 반대로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특별하게 수소 결합 때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수소 결합을 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문제 되게 많아요. 알코올도 수소 결합해요. 하지만 안 그래. 밀도 자, 부피, 밀도 때문이에요. 자,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쪽으로 상태 변화한다?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하는데 물은 특별히 육각구조 빈 공간을 만드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얼음일 때 빈 공간이 커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 때문은 아니에요. 수소 결합에 의해서 빈 공간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물만 가지는 수소결합 실제로 물만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른 물질도 하나 있는데 일상적인 물질은 아니라서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거는 수소결합해도 그렇죠. 수소 결합하고 있다고 해서 고체 상태 때 부피가 커지진 않습니다. 육각형 구조를 안 이룰 수 있잖아요. 육각형 구조가 중요하진 않아요. 빈 공간이 커진다가 빈 중요해요. 공간이 커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고체가 됐을 때 부피가 커지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빈 공간이 물일 때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입체적인 빈 공간이 생기는 건 수소 결합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아까 포함 관계 얘기했잖아. 수소 결합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아요. 빈 공간을 생기는 요인은 수소 결합이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자 압력에 의한 변화는 부피 변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자 물일 때는 달라지는 거죠. 고체인 얼음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자, 이걸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압력이 높아졌을 때 물이 되는 걸 이용하는 예. 뭐가 있을까요? 이걸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계절에 따라 많이 하게 계절과 상관없구나. 일상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운동이죠. 운동 운동. 아이스케이팅 스케이트. 아 피겨 스케이트든 스피드 스케이트든 스케이트든 마찰력을 줄이고 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물막.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그 스케이트가 날이 훨씬 더 날카로워. 왜냐하면 더 압력을 크게 줘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피겨 스케이팅은 이제 공면이나 이제 중간에 멈춰야 돼서 앞에 막 톱날 같은 것도 있고 그거 이제 기능성이 있는 거니까 둘 다 뭐예요?
얇은 칼날 위에 몸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쉽게 미끄러진다. 물막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얘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39페이지 있습니다. 네, 잠깐만 시간 주시면 필기를 빨리. 필기는 다 책에 있어요. 책 오빠 39페이지 봐봐. 자, 압력과 끓는 점, 압력과 녹는 점 다 써 있어. 그치? 대신에 나는 설명을 할 뿐이에요. 자, 40페이지. 9시가 넘었네. 원래 숙소야 되는데. 5분 동안 쉴까요? 네. 나 원래 9시 쉬려고 그랬거든? 까먹었어.